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부정적인 결과로 한국이 민폐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거 문서가 공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곤란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것도 일본 외무성이 셀프로 공개한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선 한국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면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는 일본에 지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월성 원전 등에서 오염수가 기준치의 20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전합니다. 삼중수소나 기타 방사능 오염물질이 오히려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본은 오염수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거의 문제가 없지만 정작 문제는 한국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이것이 한국의 한 언론에서 일본이 인용을 한 데다가 일본의 IAEA 원자력기구 회장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했고 브리핑을 마친 결과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필터를 거르고 오염수를 희석해서 배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것이야말로 민폐라고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못 거르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또한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다가 발전 후에 생성된 처리수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고 그 뒤에 간신히 오염수만 모아놓고 있는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으로 한국이 전세계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민폐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도 백신 관련한 상황에서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당국은 한국의 백신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며 당국이 백신을 늦게 구매했으며 이로 인해 남는 백신을 비싸게 사야 되는 신세에다가 결국엔 개발도상국 백신까지 물량을 빼앗는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또 세계적인 민폐를 일으키며 K방역이라더니 결국 이렇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누가 민폐인지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번 주 일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과거 문서가 공개가 되며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를 초래한 것이 일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30년 전에 일본이 했던 일에 관련된 문서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만 반대를 안 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나은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주장하는 일본이야말로 전 지구적인 민폐를 끼친 게 아닌가라고도 언급되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1989년 천안문 시위 때 주요 7개국 G7에 의한 중국 공동 제재에 반대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를 이용해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천안문 사건 발생 당일인 1989년 6월 4일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유리한 계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G7 중국 공동 제재를 거부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G7 정상회의는 그해 7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일본을 제외한 G7 가맹국은 천안문 사태로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그해 6월 4일자 중국 정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중국에 대해 제재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는 것에 일본은 반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민주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서방사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중국 당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중국을 강력 제재하자는 선언을 일본이 반대해서 만장일치제인 G7 협의가 깨진 것이죠. 그해 7월 7일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준비회의에서 일본은 대중 비난 선언의 채택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도 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중국을 그냥 용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이에 대해 끝까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개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은 비난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수세에 몰린 일본은 중국의 고립화를 피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응한다는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만장일치제라 일본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난 선언문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새로운 공동 제재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돼 보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당시 중국의 제재를 반대한 이유는 일본에 불리할까봐 그랬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1989년 버블 경기가 절정에 달했던 경제 대국 일본은 천안문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약한 중국이 향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것을 기대해 구미의 압력으로부터 중국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셈입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어 중국의 발전을 위협으로 안 봤습니다. 따라서 일본만 찬성을 하고 중국을 강력 제재했다면 중국이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변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상황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결국 중국을 성장할 빌미를 준 것이죠. 당시 결정 자체가 일본의 세계적인 민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대국 일본은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있어 중국이 불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방사회가 중국을 강력 제재할 경우 중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져서 돈 떼일 염려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들만을 위해서 G7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를 끝까지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중국을 제재하고 서방 사회가 모두 달려들어서 중국을 대항해도 중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서방 사회가 동시에 중국의 제재를 걸었다면 중국의 강압적 사회체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며 일본의 결정이 지금에 이르게 됐을 수도 있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일본은 서방 사회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민주화로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이에 관해서 중국이 공산당 독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 패권을 다툴 정도로 강해진 현실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에서 다시 봐도 화가 날 일입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실업자를 비롯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져온 각종 직접 재산권 등 유무형의 피해는 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누군가 미래를 알았더라면 반드시 서방사회는 중국의 팽창에 실마리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날 외무성이 공개한 10,000페이지가 넘는 문서에는 미국이 다시 봐도 열받는 내용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중국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1991년에 미국이 걸프전을 앞두고 1990년 11월 일본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헌법상 제약을 이유로 재정 지원만 하게 된 경위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자국 방어를 요청하고 있지만 막상 미국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망친 셈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다양하게 응하면서 군사 동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십 년 전 이에 관해서 걸프만에서 일본 유조선이 미군의 도움으로 중동을 빠져나가지만 일본은 지불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필요할 때는 평화헌법을 내세우다가 막상 자신들이 무장하고 싶은 최근에는 자민당 극우의원을 중심으로 무장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고노다로 방위상 시절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의 G7으로서 일본이 중국을 제대로 제재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돈 떼일까봐 중국 제재를 반대했는데 이제 중국이 성장해 생가쿠를 강하게 위협합니다. 일본은 또 그것을 막으려고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도 중국의 팽창으로 이익보다는 손해본 것이 대부분입니다. 북한과의 평화통일이 더 어려운 일이 되었고 각종 오염으로 한반도는 때마다 몸살이 납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위협의 몸짓도 감지됩니다. 이제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온갖 피해를 주고 다니면서 기피하고 싶은 국가 리스트에 오릅니다. 교도통신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미국과 다툴 정도로 강해진 중국이 사실상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적인 민폐를 끼쳤다고 이야기해도 크게 잘못된 바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최근 한국이 세계적 민폐라고 하지만 막상 일본 언론조차 일본 과거 행동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또한 이것은 팬데믹이 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서방사회는 더욱더 과거 일본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7일 대선 승리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보고를 받은 것은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고받은 PDB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가안보 최고급 참모들이 알아야 한다고 정보당국이 판단한 내용을 수록한 기밀문건입니다. 미국 정부의 16개 기관이 매일 취합한 정보를 엄선한 다음 이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의 자택이 기밀 브리핑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개조됐다는 뜻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할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미 당국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와 중국 해양 석유 등을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항구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의 선원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 당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강경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당선인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차별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로 미국이 계속 도발을 이어간다면 중국도 대등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압박 기조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중국에 대한 영구 정상무역 관계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여기에 서명한 82명의 의원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도운 결정적 조치였죠. 당시는 바이든 당선인이 친중국 성향이 맞았습니다. 2020년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로 표현하며 중국의 가장 민감한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정치 전문지 기고에서도 미국은 중국에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최근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14개국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체결하자 발끈하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에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을 자유무역의 동반자로 봤다면 2020년에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신념이 변한 걸까요? 그보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 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만든 국제 통상 질서를 이용해 너무나 크게 성장한 것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의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급부상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값싼 물건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일자리까지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 산업도 공산당의 주도로 엄청난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대중국 압박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어졌죠. 물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을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대립에서 미국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가지 못하거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기 대선은 물론이고 2년 뒤 치러질 중간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척 복잡합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바이든 당선인을 친중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현 상황을 단순하게 바라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취할 대중국 전략이 오히려 더 우월하고 교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이익은 물론 대중 압박을 통해 동맹의 이익까지 동시에 충족시킬 거대한 조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동맹들도 이미 대중 압박 라인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양측은 유럽연합의 구글, 애플 등 미국 거대 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하며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유럽연합이 바이든 당선인을 상대로 먼저 역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EU 미국 범대서양 동맹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 견제를 위해 내년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향한 미국과 EU 공동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관련 보고서를 이미 작성한 상황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개방성을 악용하는 권위주의 권력들, 폐쇄 경제들에 맞서 자유주의 세계의 이익을 지키고 싶다면 유럽연합과 미국 간 파트너십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점점 더 국제적으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인 도전이라는데 동의한다. 네,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동맹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이 목소리를 키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의 미래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제안서를 통해 유럽연합은 중국의 5G 통신 투자 규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물론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 러시아 등 반민주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주요 동맹국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청 명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죠. 이는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를 포함해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청국 명단에는 한국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들이 현 시점에서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나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중무역이라는 실리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